안녕하세요. 예, 조선대 김영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리스트 PQC 구현 기술에 대한 그냥 제너럴한 그런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본 이 톡은 그냥 일반 대학생 수준이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비교적 평이한 내용으로 준비가 되었으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토픽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리스트 PQC 그 표준 알고리즘, 저희가 구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알고리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런 암호 알고리즘들을 구현할 때 어떤 이슈들이 고려되어야 되는지, 그 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연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살펴보면 그 폴리노미알 멀티플리케이션과 이 연산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엔티티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노미얼 멀티플리케이션 혹은 엔티티 그 기술의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기초적인 예제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엔티티 같은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실제 연산이나 내부의 좀 더 세부적인 그 기술들은 어떤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로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들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그동안 수행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그냥 잘 알려진 그런 기술들을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리스트 PQC와 각각의 구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퀀텀 컴퓨터가 현실화되면서 리스트에서는 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을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라운드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제한된 많은 알고리즘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알고리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한된 여러 알고리즘들을 보시면 뭐 코드를 기반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티스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그리고 뭐 멀티플레이 코어디네이션, 그리고 아마 오전 시간에 배우셨던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라든가 해시, 그리고 아마 오전에 역시 배우셨던 그 피크닉을 대표로 하는 그런 일반 기타 등등의 그런 암호화 방식들이 현재 3라운드까지 남아서 표준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표준화 자체가 저희가 원래는 공개키 암호화 그리고 키 인캡슐레이션 요게 별도로 서미션을 받았다가 현재는 머지된 상태로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서명 형태로 요 알고리즘들이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보게 되면 그 거의 많은 알고리즘들이 네티스를 기반으로 하는 형태의 알고리즘들이 많이 3라운드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3라운드 자체는 알고 계시겠지만 파이널리스트라는 실제 3라운드에서 표준화 알고리즘으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후보 알고리즘들과 혹시 그 이후 프로세스에서 다시 고려가 될 수 있는 얼터넷 알고리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티스가 거의 절반 정도, 그다음에 코드가 한 5분의 1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알고리즘들로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트 자체가 이 다양성을 조금 많이 중시하면서 이 표준화 과정을 진행해 왔고, 이 비율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남아있는 알고리즘들을 좀 더 자세히 분류를 해 보면요, 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에는 실제 크래시 베글리스라고 하는 코드 기반 암호,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이쪽 PQC라고 할 수 있는 그런 PQC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이건 해밍 웨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 어떤 그런 고파 코드를 사용해서 구성된 어떤 그런 암호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요거를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런 코드 구현과 관련된 여러 기술들이 구현에 많이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파이널리스트도 고려되고 있는 것이 카이버, 그 다음에 엔프로, 세이버라고 하는 세 가지가 다 레티스 형태의 암호로 구분이 되는데요. 뭐 재미있는 거는 리스트의 어떤 방침이기도 하지만
각각이 실제 기반하고 있는 문제는 또 다 다르게 이제 셀렉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카이버 같은 경우는 모듈 LW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엔트루는 이제 원래 이제 알려진 엔트루 문제에 실제 기반을 둔 알고리즘이고, 세이버는 이제 LWR에 기반을 둔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버시티를 유지하면서 이제 마지막 3라운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리스트의 정책이기도 했지만 다 서로 다른 어떤 문제 기반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세부적인 알고리즘 내역들은 이제 다 다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형 기술을 논의하기가 사실은 이제 좀 용이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 세부적으로 쓰이는 그런 기본 테크닉들은 또 상당히 또 유사한 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조금 공통적으로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구형 기술들을 이제 뭔가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3라운드 파이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이제 얼터네이스로도 코드 기반 암호가 2개, 그다음에 이제 레티스 기반 암호가 2개, 그다음에 아이소진이 기반 암호가 이제 하나 남아서 요거는 이제 아마 차후 이제 3라운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명 관련된 어떤 그런 알고리즘은 이제 크게 멀티밸 쿼드 리케이션 기반 암호가 하나, 그다음에 레티스 기반 암호가 이제 2가지가 이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서로 다른 문제, 이 알고리즘이 각각 다 서로 다른 난제 기반을 둔 형태로 이렇게 고려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레티스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LWE,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몇 가지 더 어려운 난제들이 이제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그냥 엔투루의 어떤 그런 문제를 이제 크게 어려움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의 암호로 이제 파이폰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역시 마찬가지로 얼터네이트 알고리즘으로 이제 잼스나 스핑크스, 그다음 피크닉 알고리즘들이 이제 같이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뭐 몇몇 알고리즘들은 사실 이제 시큐리티 상의 이제 문제가 또 알려지기도 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후 프로세스에는 이제 어떤 요런 어떤 분석 결과들이 반영이 돼서 마지막 아마 올해 말 정도면 실제 어떤 게 실제 표준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대상으로 요 톡에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캠 기반 알고리즘 요 4개와 그 실제 이 서명 기반 알고리즘 요 3가지를 이제 요 톡에서는 요거를 이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공통적인 구현 기술들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일단 그 각각의 알고리즘별로 조금 단순화시켜서 실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캠 파이널리스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PK랑 같이 좀 섞여 있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크립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인캡슐레이션으로 이렇게 불리면서, 인크립션은 실제 이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라면 인캡슐레이션은 사실은 어떤 랜덤 값을 양쪽이 쉐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 사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어떤 키 제너레이션, 인캡슐레이션 또는 인크립션,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해제하는 디캡슐레이션 혹은 디크립션, 요 3가지 스텝, 요 3가지 페이지로 이제 보통 구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기반 암호에 해당이 되는 이 메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 암호 자체가 이제 고파보라고 하는 알제브레이크 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 뭐 키를 생성하거나 인캡슐레이션 혹은 이제 디캡슐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헤비한 그런 파이나이트 필드 연산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를 생성하는 것 자체, 저희가 사실은 이 구형 기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 디테일은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제 이 폴리노미아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파이나이트 필드 연산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어떤 특정한 어떤 필드상의 원소들을 LG 실렉션을 한 후에 요 값을 이밸류에이션을 시켜서 이제 저희가 코드의 페리책이라고 하는 행렬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페리책을 기반으로 하면 우리가 퍼블릭 키, 그리고 이제 시크릿 키를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실제 인캡슐레이션 단계에서는 알려진 퍼블릭 키에 내가 요게 이제 인캡슐레이션인 경우에는 메시지로부터
에러에 해당되는 요 벡터를 저희가 이제 특정한 방법으로 생성을 하지만 그러니까 인크립션 같은 경우는 요거를 메시지로부터 생성을 하지만 인캡슐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랜덤하게 생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 페리체크하고 곱해지면서 사실은 이제 코딩 시뮬에서는 신드롬이라 불리는 어떤 밸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게 바로 일종의 사이퍼 텍스트에 해당이 되는 그런 C 값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C를 이용해서 받은 사람은 뭔가 여기서 생성한 시크릿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요 V 값 자체를 디코딩할 수 있고, 그러면 원래 여기서 보내온 이 값을 다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크립션이었으면 요 2로부터 메시지를 다시 복원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디캡슐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캠 방식이었다면 얘는 이제 요거 자체로부터 해시를 통해서 공통의 이제 랜덤 값을 이제 생성하는 형태로 활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요 구현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주로 유한체 연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구성하고 여기서 주로 만들어지는 이런 행렬과 벡터 간의 곱을 얼마나 빠르게 하며, 그리고 특히 가장 헤비한 것 중 하나가 요 디코딩 과정, 이게 하나의 펑션으로 표시를 했지만 이 사실 상당히 많은 스텝들이 여기에 이제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암호들과는 상당히 좀 이질적인 형태의 구현이 좀 많이 필요해서, 만약 이제 맥앨리스를 구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필드 연산과 디코딩 연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할 거냐가 이제 이슈가 돼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구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티스 기반 암호는 이제 카이버, 엔트루, 세이버 세 가지 형태가 이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이거는 이제 뭐 LWE, 엔트루, 그 다음에 LWR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대동소이한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이제 그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카이버나 세이버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카이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LWE 문제에서처럼 뭔가 랜덤 값을 생성한 후에 요 값은 이제 다 폴리노미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리노미알에 해당되는 어떤 연산을 이용해서 시크릿 키와 퍼블릭 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연산이 뭐 내부 논리야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폴리노미알 연산은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요. 인캡슐레이션 혹은 인크립션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랜덤한 폴리노미알들을 이제 적절히 생성을 해주고 그 폴리노미알 간의 공개 키로 알려진 폴리노미알과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사이퍼텍스트로 쓸 수 있는 그 UV라고 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연산들을 보시면 뭐 그다지 복잡해 보일 건 없고, 특정한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랜덤 값들, 랜덤 폴리노미알들을 어떻게 생성할 거냐에 대한 문제들, 이런 이슈들, 그 다음에 요 다항식 연산을 얼마나 빨리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안전하게 할 거냐에 대한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게 관여가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걸 디코딩하는 과정도 보면 결국 요 폴리노미알 연산을 통해서 어떤 불필요한 값을 제거하고 그 값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판정을 통해서 값을 뽑아내는 뭐 그런 형태로 이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산 자체가 그냥 어떤 대부분 폴리노미알이 가장 헤비한 연산이고, 나머지는 뭐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구현이 이제 알고리즘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엔트로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비슷한, 실제 알고리즘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제 구현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FG라는 것도 다 폴리노미알들을 이제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보시면 이제 이 폴리노미알의 역원에 대한 어떤 연산들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원 인버스를 얼마나 빨리 계산하냐가 사실은 이제 이 엔트로에서는 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폴리노미알 인버전 계산, 그 다음에 폴리노미알 간의 곱셈,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주로 키 생성이 이제 관여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인캡슐레이션 마찬가지 디캡슐레이션도 요 세부 내역을 보시면 각각의 폴리노미알들의 곱, 그 다음에 그 곱을 적절히 활용한, 사실상 이제 거의 곱셈 형태의 연산만 주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실 엔트루 세부 스펙을 보면 이제 리프트라고 하는 요 엔트루에서 정의해 놓은 좀 독특한 형태의 이제 연산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요 연산도 결국 세부 내용은 폴리노미알 연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m과 이게 사전에 적용된 파이 값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곱셈을 함으로써 이제 m에 파생된 m 프라임이란 값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값들을 통해서 이제 이캡슐레이션 혹은 인크립션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캡슐레이션, 디크립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리프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 폴리노미알 연산과 뭐 곱셈, 덧셈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 값을 다시 추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엔트루의 그냥 기본적인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는 왜 이런 연산이 필요하고 어떤 논리로 이게 안전성에 관련돼 있고를 공부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제 구현 관점에서는 이런 사용되는 연산들의 이제 특성들을 보면 결국 다항식 연산들이구나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빠르게 구현할 수 있냐?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주로 다루게 될 부천의 안전성을 고려한 어떤 그런 구현이 가능할 거냐 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WR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랜덤 값들을 이제 통해서 어떤 요 행렬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값들을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요 폴리노미알과 매트릭 행렬의 곱을 통해서 요 나온 값들의 이제 라운드, 그러니까 어떤 하위 비트를 이제 버리는, 그래서 LWR에 해당되는 이제 연산을 이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 키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요걸로부터 다시 인캡슐레이션 혹은 디캡슐레이션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처럼 똑같은 또 다른 이제 S 값을 만들어주고 그 S 값으로부터 B 프라임이라는 걸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B와 이제 S 프라임의 어떤 특정한 행렬 곱을 또 계산해서 모듈라 연산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폴리노미알 간의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 걸로 우리가 이런 연산을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캡슐레이션 하는 경우에도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종의 이질적인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으나 많은 PQC 알고리즘들은 결국은 이런 폴리노미알 연산 및 다양한 이제 랜덤 샘플링을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맞게 어떻게 수행할 거냐 하는 게 실제 구현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행렬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행렬 간의 곱을 연산하지만 이제 이게 주로 파이나이트 필드 상에서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필드 연산을 얼마나 빠르게 연산하냐가 요 MQ 레인보우를 이제 구현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이슈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딜리시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이제 다양하게 생성을 하게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세부적으로 각각의 파라미터 상에서는 그 결국 다양식으로 표현된 어떤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글할 수 있겠냐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이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런 W라든가 요 W 뭐 중간 값들을 다 이 다항식 곱셈만을 거의 활용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펠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고요. 주로 다항식 곱셈이나 혹은 여기는 이제 FFT를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을 주로 사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뒤에서 우리가 찾아볼 엔티티라는 게 결국은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요 같은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좀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코어 모듈들을 이제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가 파이널리스트로 분류된 사실 이거보다 더 얼터네이트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다양한 연산들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파이널리스트를 놓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남게 되는 것은 이 파이널리스트 필드 연산을 얼마나 잘 할 수 있겠냐, 빠르게 할 수 있겠냐, 그 다음에 여기서 관련된 다항식 연산을 얼마나 빠르게 잘 할 수 있겠냐 하는 이슈가 남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정리인데요. 결국 보면 이 여러 개 7개 알고리즘들 보면 이제 5개가 레티스 기반 암호, 그 다음에 하나가 코드, 하나가 멀티플 코어디네이터 이퀘이션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행렬 연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이질적이죠. 코드의 디코딩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요 레티스와 관련된 애들은 대부분 폴리노미알 링상에서의 연산, 그러니까 다항식 연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도 결국 폴리노미알이 관련돼 있는데 유한체 연산을 이제 같이 고려해서 폴리노미알을 얼마나 빠르게 고속 구현할 수 있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각각 알고리즘별로 이제 에러라든가 랜덤 값들의 특정한 디스트리뷰션들을 이제 만족할 것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각각을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도 이제 알고리즘별로는 이제 별도로 또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리스트 파이널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들도 사실은 기존의 암호 구현 이슈랑 사실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형태의 이제 연산들이 이제 필요한지들을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이거는 사실은 이 모든 이것뿐만 아니라 암호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사실 가장 처음에 고려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알고리즘 설명에서는 어딘가에 좋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좋은 랜덤을 그냥 가져다가 쓰는 형태로 이제 알고리즘들이 이제 기술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할 때는 그럼 그 좋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뭐냐? 특히 PQC 암호 알고리즘들은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요 각각 생성해야 되는 그런 랜덤 값들이 특정한 조건에 잘 부합하도록 이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랜덤이 아니라 그 조건에 부합하는 형태의 어떤 랜덤 샘플링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려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 사실 이제 여기도 이제 이미 표준화된 형태의 그런 좋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겠냐. 사실 많은 알고리즘들은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랜덤 샘플러들을 제한자들이 이미 이제 잘 규정을 해주고 그것을 가져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구현 문제들 를 이제 같이 이제 고려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게 샤슬이나 아니면 쉐이크 알고리즘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해시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겠냐, 혹은 효율적으로 구현한 해시 모듈을 잘 가져다가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이제 PRNG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랜덤하게 뭔가 샘플링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알고리즘의 초기 값들을 이제 랜덤하게 바꿔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런 형태에서는 이제 구현 단계에서는 이제 TRNG라고 하는 이게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뭔가 하드웨어적인 특성에 기반을 둔 난수 발생 장치도 같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요소들을 이제 어떻게 마련할 거냐, 표준화된 것들을 잘 가져다 쓸 수 있냐, 아니면 스스로 마련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고려하고 설계할 필요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거 외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특정한 중요한 값들을 이제 저장하거나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메모리에 넣는 뭐 그런 어떤 시큐리티 모델을 사용하는 구현도 가능할 수 있지만 많은 인베 시스템이나 작은 어떤 환경에서는 이 시큐리티 값을 뭔가 잘 핸들할 수 있는 어딘가 안전하게 저장해서 뭔가 이제 템포 프루프 되는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뭔가 또 다른 디바이스나 안전장치들이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까지 이제 같이 이제 구현에서는 좀 고려가, 그러니까 암호 알고리즘을 그냥 공부할 때랑은 좀 약간 별개로 이런 요소들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거 외에 이제 결국 PQC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될 것들은 사실은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 오퍼레이션이나 혹은 모듈라 디덕션, 그다음에 폴리노미얼 곱셈, 뭐 행렬 벡터 곱셈,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한 형태의 그런 이제 에러 샘플링들, 이런 요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고리즘별로 우리가 어떤 형태의 샘플링을 쓰는지, 이게 사실은 이제 구현마다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레퍼런스는 이제 알고리즘을 제안한 제안자들이 각각 자기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런 방식으로 구현했다라고 하는 샘플들이 사실은 레퍼런스 코드로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현할 때는 굉장히 좋은 참조가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좀 더 효율적인 구현이나 좀 더 안전한 구현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다른 방법들도 사실은 구현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민이 되어야 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구현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 그 환경 측면에서도 보시면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뭐 충분한 메모리 여러 가지 크기들도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혹은 뭔가 제한된 환경에서 구현되냐. 특히 우리가 이제 리스 PQC 표준화 과정에서는 이제 공개키 암호들을 주로 다루긴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코어텍스 M4를 주로 이제 많이 타겟으로 삼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떤 스틱트한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갖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동작 가능하냐,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냐 하는 것도 일종의 벤치마킹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메모리도 굉장히 적고 연산 능력도 떨어지는데 요 안에서 이제 최적화된 구현을 하는 형태도 이제 고려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환경이 정해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내가 파라미터를 이제 또 사용할 파라미터는 무엇이 될 거냐도 이제 중요하게
어떤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리스트 PQC 알고리즘들은 이제 시큐리티 레벨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파라미터 세트를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 아마 향후 표준화 과정에서는 이 셋들이 좀 더 이제 체계화되거나 리스트가 뭔가 튜닝을 하거나 해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이제 낫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모두 다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특정한 파라미터를 타겟팅할 수도 있고 좀 더 제너럴하게 커버를 할 수 있는 형태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각각의 이 파라미터 사이즈가 정해지게 되면 얘를 이제 어느 정도의 프레시전으로 한 번에 처리되는 연산 단위를 어떤 식으로 할지도 이제 중요한 고려 대상이 이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이제 각각 어떻게 이 알고리즘을 분배를 해서 구현할 거냐도 이제 향후에는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암호를 알고리즘을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공개키 관련 암호 알고리즘들은 어떤 사실 가장 밑바닥에는 정말 기본적인 어떤 그 알제브레이크 오퍼레이션들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알고제브레 오퍼레이션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폴리노미얼 연산 그리고 행렬 간 연산을 뭐 적절한 곱셈, 덧셈에 대해서 혹은 이제 리덕션에 대해서 이제 구현하는 그런 어떤 것들도 이제 별도로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가 약간 분리를 해서 뭐 결국에는 이제 같이 이제 동작을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이라키를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연산들을 조합을 해버리면 앞에서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알고리즘별로 제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어떤 키 제너레이션, 인캡슐레이션, 뭐 디캡슐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요 프리미티들을 또 활용을 해서 결국 이제 시큐리티 프로토콜, 뭐 TLS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기존의 PKI 구조에 집어넣은 형태의 시큐리티 프로토콜들을 이제 우리가 또 구현할 수 있고, 얘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얹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안전한 그런 응용 제품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파이널트 필드 오퍼레이션은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전에 저희가 이제 서머스쿨에서도 이제 여러 강좌에서 아마 교수님들께서 이제 다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암호 스트럭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구조는 요 필드 연산이다라고 혹은 이제 링상의 연산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좀 제대로 이제 어떤 임플멘테이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알제브렉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기본적인 조금 어느 정도는 학습이 조금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기는 한데 익숙한 연산들을 결국은 이 구조가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런 필드 중에서도 특별히 유한체라고 불리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얘는 아마 약간 어떤 기존의 숫자만 가지고 연산했을 때랑은 조금 다른 요소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되고 그냥 숫자를 기반으로 한 필드 연산 대비는 훨씬 약간 조금 더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룹이라든가 링이라든가 이 필드라고 하는 연산들도 사실 약간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요. 아마 이제 보통 수학과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뭐 1년 이상 과정에 거쳐서 공부를 하실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구현만을 위해서도 이제 할 때는 적어도 반나절은 사실은 최소 소비를 해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강의가 가능한 정도의 사항들이 사실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필드 연산을 잘 할 수 있겠냐, 빠르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것도, 특히 암호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비교적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32비트, 64비트보다 훨씬 더 큰 숫자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롱넘버를 다루는 이제 필드 연산들을 이제 주로 쓴다는 점에서 사실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건 정말 롱넘버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심플한 토익 이젠플인데요. 뭐 우리가 이제 4개의 원소로 구성된 이런 파이나이트 필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요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아주 심플하겠지만, 이런 어떤 이 4개의 원소로 구현된 파이나이트 필드의 원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0, 1, x, x 플러스 1가처럼 일반적인 숫자 표현하고 좀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많이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 상에서의 뭐 덧셈과 곱셈이 이제 각각 정의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뭐 x와 x를 곱하면 x 더하기 1이 되고, 뭐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1을 하면 뭐 다시 x 더하기 1과 x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죠.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1을 곱을 해주면 이제 x가 되고, 뭐 이런 형태의 어떤 테이블 관계들을 뭐 요거는 이제
4개의 원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암호에서 사용하는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큰 사이즈의 필드, 파이나이트 필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연산이 굉장히 고속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는 이 필드 관련된 거는 사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했고요.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더 상위 레벨에 있는 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폴리노미얼 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연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결국 다항식에 대한 어떤 연산, 다항식 간의 곱셈, 다항식 간의 덧셈을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빠르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게 이슈고요. 요게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번 강좌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덧셈과 곱셈, 그래서 덧셈은 간단하고요. 그냥 컴포넌트끼리, 계수들끼리 곱해주면 되고, 더해주면 되고, 곱셈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엔티티라는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 엔티티를 쓰면서 동시에 모듈라 리덕션을 해줘야 되는데 개수들의 그런 것들은 이제 몽고벨이나 바렛 이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또 각각의 곱셈을 또 하는 경우에 이제 카라추바라고 하는 형태의 우리가 곱셈들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실제 또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어떤 정도로 이제 우리가 구현할 거냐, 이제 비트 와이즈로 할 거냐, 워드 와이즈로 할 거냐, 뭐 멀티 프레시전이냐, 싱글 프레시전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구현 초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또 알고리즘들,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 구현 단계에서는 많은 고려가 이제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저희가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실제 앞에서 저희가 PQC를 결국 구현할 때 가장 필요했던 모든 PQC 암호 알고리즘들이 사실상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파이나이트 필드 연산과 혹은 이제 이 폴리노미알 이제 곱셈이었는데요. 그러면 이 폴리노미알 곱셈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냐, 연산할 수 있겠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결국 우리가 곱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면요. 모듈라 특히 곱셈 그냥 단순히 곱을 하는 게 아니라 곱을 한 후에 그 곱셈을 하면 어떤 숫자가 이제 커지게 마련이죠. 근데 우리가 쓰는 암호에서 대부분의 암호 알고리즘들 사용하는 그런 숫자의 레인지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보통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곱셈을 하더라도 결국 이 레인지 안으로 계속해서 어떤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형태로 이 레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듈라 리덕션이라는 것들을 같이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결합한 모듈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요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 더 많은 알고리즘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들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라 멀티플리케이션이란 것은 결국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와 리덕션이라고 하는 걸로 같이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에는 뭐 사실 이제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저희가 스쿨북이라고 하는 그냥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배운 그런 방법에 의한 알고리즘들을 쓸 수도 있고 그냥 직관 혹은 그거보다 좀 더 생각을 많이 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몇 가지들만 이제 예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커진 숫자를 다시 원래 안전한 레인지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레인지로 다시 옮겨오는 그런 방법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클래시컬하게 단순히 어떤 숫자를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는 방법, 역시 나머지를 나누는 계산을 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몽고메리라든가 바렛이라든가 하는 형태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런 알고리즘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고려되어야 할 게 이제 스쿨북 알고리즘 멀티플리케이션부터 이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fx하고 gx라고 하는 두 개의 폴리노미알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폴리노미알은 각각 이제 개수가 존재하고요. 그럼 이 개수들 간의 연산은 주로 어떤 필드라든가 어떤 링상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필드상의 연산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곱셈을 한다라고 친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 fx를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고 gx를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히 순서를 바꾸면 결국 이 폴리노미아 연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봤더니 이 개수들을 가운데 있는 요 개수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서로 이 인덱스를 보면 서로 반대로 얽히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연산을 뭐 다른 공학 분야에서는 컨볼루션이다라는 형태로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 연산을 곱하게 되면 컨볼루션을 하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fx, gx 3차 두 개의 폴리노미얼을 곱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스쿨북 방식,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대로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총 4번, 이 4 곱하기 4 4번의 연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n이라면 n의 스퀘어만큼의 연산을 거치면 다항식 연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같은 어떤 차수에 대한 계수들은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한 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이제 3차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해버리면 이제 차수가 커지는, 그리고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게 되면 차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무 회사 상하는 숫자들은 결국은 이제 리덕션과 같이 연산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닝상에서 정의가 돼 있다는 게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함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라 곱셈을 하는데 곱셈이 닫혀 있는 공간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리덕션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흔히 많이 사용되는,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 앞에서 말한 PQC 알고리즘에 따라 어떤 폴리노미얼로 리덕션을 할 거냐는 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리덕션, 폴리노미얼 리덕션의 어떤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를 이제 덧셈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이제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요 예제에서는 이제 요런 리덕션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걸로 리덕션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모듈러스로 x의 n승 빼기 1을 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뭔가 폴리노미얼이 나오면 이 폴리노미얼을 x의 n승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결과로 사용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x의 n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요 연산에서는 일종의 0과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x의 n이라는 거를 이제 1로 사실 리덕션할, 그러니까 1로 바꿔서 치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연산을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이 2의 n-1 차수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다항식 연산이 리덕션을 통해서 다시 n-1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n보다 작은 차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연산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NTT, 넘버 티오레틱 트랜스폼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다항식 곱셈은 컨볼루션 연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곱셈이라는 것 자체가, 다항식 곱셈은 컨볼루션인데, 이게 사실 섞어서 개수를 섞어서 각각의 텀마다 계산한다는 게, 이게 사실 하면 되지만 n스퀘어의 코스트를 쓰면 되지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대학 수준에서 많은 이제 약간 공학 수학이든 어떤 일반적인 수학을 조금 보게 되면 이제 퓨레 트랜스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러면 그 퓨레 트랜스폼에서 뭔가 도메인 간의 전환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의 컨볼루션 형태의 연산이 다른 쪽 도메인에서의 컴포넌트 와이즈 그냥 곱셈으로 표현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퓨레 트랜스폼과 거의 같은, 다만 퓨레 트랜스폼은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우리가 뭔가 연산을 해주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정수라고 하는 그런 연산 안에서 그거랑 거의 유사한 형태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이제 엔티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변환시켜 놓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개수간 곱으로 빠르게 연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요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퓨레 트랜스폼에서 보시면 뭔가 이제 익스포넨셜에 어떤 해당되는 nth 루트 오브 유니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에다가 이제 n 오버 제2의 2파이라고 하게 되면 얘를 이제 n승을 해주게 되면 뭔가의 이제 2파이 형태, 익스포넨셜의 2파이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에 해당되는 어떤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듯이 요걸 이제 nth 루트 오브 유니티라고 하겠는데, 정수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정수를 다루는 어떤 연산에서도 내가 어떤 유한한 파이나이트한 공간을 가정을 하게 되면 뭔가 그 정수를 n승을 했을 때 1이 되는, 그러니까 이 n승이 가장 작은 그 값입니다. 거듭 제곱의 값인데 그때 1이 되는 어떤 그런 값을 항상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마치 일종의 정수에 대한 어떤 퓨레 트랜스폼을 똑같이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산하고자 하는 어떤 폴리노미얼이 AX 형태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엔티티라고 하는 것은 이 AX 폴리노미얼을 요 WN, 여기서 얘기한 WN으로 이밸류에이션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WN의 0승, 1승, 2승, N-1승으로 요걸 여기에 대입을 해서 요와 같은 연산을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결국 FFT를 수행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A에다가 W에 N에 그 어떤 뭔가 이제 J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J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 요게 이제 요 부분에서 W에 N에 그 다음에 뭔가 J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 엔티티에 해당되는 어떤 연산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엔티티 그리고 요거의 인버스는 우리가 큐레트랜스포 인버스랑 거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요 값을 넣어주고 나중에 나온 결과를 n 오버 1으로 곱해주는 형태 1 오버 n으로 곱해준 형태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얘는 이제 n 스퀘어가 아니라 n 로그 n의 복잡도로 이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 개의 폴리노미얼 연산을 한다는 것은 각각 폴리노미얼을 엔티티를 곱해서 얘거의 엔티티를 곱해서 그러면 컴포넌트 와이즈 곱셈으로 바꿔서 연산을 수행하고 난 그 결과를 다시 인버스 엔티티를 해주는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연산을 실제 이제 수행을 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일 이게 이제 익스포네이션 형태로 연산을 한다, 계속해서 거듭 제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 과정을 이제 요걸 연산하고 바로 FFT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엔티티 도메인 상에서 연산을 여러 번 수행을 하고 다시 그냥 최종 결과만 되돌리면 되는 형태로 우리가 대부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엔티티는 FFT랑 거의 동일하게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FFT에서 거의 그 실제 원래 이제 정 트랜스폼을 쓸 때 사용하는 플리투키 알고리즘을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짝수와 홀수를 나눠서 한번 이 숫자를 엔티티 변환의 이 파라미터의 숫자를 짝수와 홀수로 나눠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얘가 이제 nth 루트 오브 유니티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1이라는 값을 이렇게 밖으로 다 공통적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공통적으로 빼보면 얘는 짝수 텀, 얘는 홀수 텀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nth 루트 오브 유니티가 곱해진 형태를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요 nth 루트 오브 유니티의 성질에 따르면 이런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xk가 아니라 이제 n 오버 2를 더해준 그런 인덱스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분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짝수 텀은 정확히 똑같고요. 홀수 텀도 정확히 똑같고 여기에 이제 뭔가 원수 루트 오브 유니티를 곱해준 것도 그대로 들어가는데 다만 요 보호만 바뀐. 그래서 내가 요 x의 k의 파라미터와 x의 n 오버 2 플러스 k의 파라미터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리커시브한 구현이 가능하고요. 요게 이제 FFT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버터플라이 구조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짝수의 파라미터와 홀수의 파라미터를 엔티티 곱을 해주게 되면 나온 결과가 짝수가 홀수 값이 이렇게 인덱스로 나오게 되는데 얘를 이제 여기서 제로는 제로끼리 1은 1끼리 이렇게 섞어서 연산을 해주고 요거를 곱할 때는 요 W를 곱해줘야죠. 여기 앞에서 5라고 하는 인덱스 앞에는 W가 붙었기 때문에 W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n 오버 2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8 by 8 같은 경우에는 요 연산을 표현한 거고요. 요 연산도 다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한번 엔티티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4 by 4에 대해서도 이런 구현이 가능하고 그럼 요 4 by 4를 구현할 때도 사실상 2 by 2끼리 이런 식으로 버터플라이 구조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어떤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이 버터플라이 연산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n 로그 m 연산만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엔티티로 이 암호 구현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 얘를 이제 구현한 어떤 방법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요 알고리즘은 이제 보시면 결국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내가 뭔가 짝수 텀, 홀수 텀을 더해주는 거, 짝수 텀, 홀수 텀을 빼주는 거 형태로 각각의 파라미터를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더해줄 때 요 값에는 아까 W 곱해준 게 있었죠. 그 nth 루트 오브 유니티가 여기에 곱해지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 훨씬 그냥 단순히 곱셈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곱셈이 가능하고, 인버스 엔티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홀스텀, 짝수텀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을 해줄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를 곱해 주는 게 이 뺄셈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곱해 주는 형태로 해서 똑같이 인버스 엔티티를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버스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1 오버 n을 곱해 주는 어떤 단계가 하나 더 이제 들어간다는 점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슈로 이제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엔티티를 이용해서 폴리노미알을 변환시켜 놓게 되면 그 폴리노미알의 개수 간의 연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개수 간의 연산이 바로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을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 하는 것도 이제 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A하고 B의 곱을 통해서 M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 요게 이제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이고요. 요거와 관련된 것도 이제 뭐 블라키 메소드니 오래된 메소드죠. 혹은 단순히 곱셈만 따지고 본다면 이제 카라추바라는 방식이나, 혹은 이제 리덕션을 따지고 보면 바렛, 혹은 요거를 이제 보통 모듈러 리덕션 혹은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 다 같이 사용하는 몽고메리, 그런 방법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카라추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요 값과 요 값, 이게 어떤 두 개의 큰 정수값이 있을 때 요거를 곱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상위 파트와 하위 파트, 상위 파트와 하위 파트 이렇게 연산을 이제 이 두 자리 숫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걸 연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곱셈을 할 때 이게 A1, A0, B1, B0 있으면 요 곱셈을 하면, 자, 이거의 곱을 계산하고 또 요거의 곱을 계산하게 되죠. 자, 그 결과가 바로 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곱셈을 하게 되면 총 4번에 걸친 어떤 곱셈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카라추바 방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이제 요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을 때 얘를 이제 절반으로 쪼개서요. 그러면 이제 이 값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앞에 그 하위 값, 노후 값을 그냥 더해줍니다. 더해주고 얘도 상위 값, 로우 값을 더해줘서, 자, 곱셈을 하는데, 자, 그냥 요 값과 요 값, 상위 값끼리의 곱, 하위 값끼리의 곱, 그 다음에 더해준 값끼리의 곱셈을 3번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곱셈을 4번을 했다면 얘는 곱셈을 3번만 할 수 있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값과 이렇게 이 상위 값을 놓은 값에 요 값은 더하고 이 값은 빼주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게 결국 카라추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걸 해주면 곱셈이 4번에서 3번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결국 4분의 3만큼으로 이제 줄었지만, 요거를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각각의 곱셈에 대해서도 또 쪼개서 연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또 쪼개서 연산할 수 있어서 얘도 리커시브하게 연산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이제 복잡도가 n 스퀘어가 아니라 n의 대략 1.585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수렴하는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자, 바렛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얘도 똑같이 얘는 이제 리덕션에 해당되는 연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곱셈을 했다라고 치게 되면 요걸 이제 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원리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n이라고 하는 거에 모듈러 리덕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n이라고 하는 숫자를 m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리덕션 값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r을 구한다는 것은 n에서 q에다가 m을 빼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q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n을 이제 m으로 나눈 그런 값에 이제 해당이 될 겁니다. 다만 나눴는데 나머지는 없앴기 때문에 뭔가 플로어에 해당되는 연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표현한 게 바로 이 바렛 리덕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에다가 이 부분이 바로 요 Q에 해당되는 쿼션트를 계산하는 단계라 볼 수 있고요. 다만 약간의 어프록시메이션은 존재합니다. 이게 플로어 연산을 그냥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m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요 값을 곱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n이라고 하는 숫자고, 실제 요 뒷부분은 1 오버 m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요 뮤라고 하는 것은 1 오버 m인데 자릿수만 살짝 옮겨준 그런 1 오버 m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 얘를 이제 바렛 리덕션은 요 단계를 알고리즘화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이 이제 몽고메리입니다. 몽고메리는 약간 조금 독특한데 우리가 하드웨어 구현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몽고메리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몽고메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A하고 B라는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A라고 하는 것을 뭔가 A바, B라고 하는 걸 B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내지드 도메인이라고 하는 몽고메리 도메인으로 모든 숫자를 다 변환을 시켜놓고 몽고메리 도메인상에서 연산하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듈러스가 존재하면 이 모듈러스로부터 얘가 이제 이런 어떤 n비트짜리 모듈러스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레지듀를 만들기 위한 어떤 r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 r은 적어도 n보다는 크게, 그래서 n보다 큰 보통 가장 적당한 게 이제 2의 n승 정도로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요 a라고 하는 걸 쓰는 대신 a의 r을 곱한 모듈러 m 값을 대신 사용해서 a 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내지두 값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몽고메리 도메인 밸류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r을 이게 m이 11인 경우에는 얘는 4빗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2의 4승에서 16을 r로 잡은 케이스를 이제 예제를 보게 되면 결국 0은 0으로 1은 5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매핑할 수 있습니다. 얘가 모듈러 11이기 때문에 사실 16은 사실 5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5로 곱해서 11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사실 4나 이런 값을 연산하는 대신 실제로는 9나 8 이런 값을 연산하도록 바꿔서 연산을 하면 우리가 뭔가 효율적인 어떤 연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와 같이 몽고메리에서는 동작을 합니다. 두 개의 어떤 몽고메리 도메인산의 어떤 연상이 있다 하게 되면 얘의 몽고메리 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x, y의 곱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아까 레지두 값이라고 하는 r의 인버스를 한 번 더 곱해준 그런 형태의 연산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전에 이 r을 우리가 2의 n승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거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2의 n을 곱한다고 하는 것은 왼쪽으로 nb 시프트 한다는 얘기고요. 이걸 마이너스 n을 곱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nb 시프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몽고메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얘는 나눗셈 연산을 시프트 연산으로 치환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r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r의 인버스는 이제 인버스 오브 r인데 이 r 자체가 이제 2의 n승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n으로 우리가 대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가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몽고메리 연산을 하게 되면 몽고메리 도메인상의 곱은 결국 그러니까 이 몽고메리 도메인상의 x와 y를 곱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제 x와 y의 요 몽고메리 곱에 의해서 나온 값을 다시 원래 값으로 치환하면 얘는 x, y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기술을 해놨고요. 그럼 실제로 얘 몽고메리 알고리즘을 좀 더 표현해 놓으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하게 표현되는데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 A하고 B의 곱, 몽고메리 동해상에서의 곱을 놓고 여기에서 아까 바레트서와 마찬가지로 요 n이라고 하는 값, 내가 이제 우리가 요 n이라고 하는 값의 인버스를 여기다가 이제 같이 곱을 해줍니다. 요게 여기서는 요 n 여기 제가 이제 약간 노테이션 통일을 이제 못했는데 요게 m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듈러스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값을 이렇게 곱을 해주면 내가 요 값으로부터 요 값이 항상 이제 하위 r비트가 하위 n비트가 이제 0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더해주면 아래쪽 비트가 항상 0이 돼서 r만큼 시프트 해줘도 되는 형태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MB 세대에서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x하고 y라는 값의 몽고메리 상에서의 모듈러 m에 대한 곱셈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 y라고 하는 거는 그냥 풀 밸류를 쓰고요. x라고 하는 건 여기서 비트와이즈로 바이너리로 한 비트씩 이제 곱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0이면 덧셈을 안 하고요. x가 1이면 덧셈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나서 나온 결과를 봤을 때 이 z 값이 제일 하위 비트가 1이면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모듈러스에 해당되는 값을 더해주고 그러면 이제 모듈러스는 몽고메리에서는 모듈러스가 이제 홀수만 이게 r을 2의 n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홀수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를 더했기 때문에 항상 짝수가 되죠.
짝수가 되기 때문에 요 n over 2를 해주는 걸로 이 짝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리덕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최종 결과에서는 이제 얘가 n보다 크면 다시 한번 조정해주는 정도만 해주면 몽고메리 곱셈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몽고메리는 일단 이 나눗셈 리덕션 과정에서 필수적인 어떤 나눗셈을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구현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몽고메리 도메인을 모든 숫자를 몽고메리 도메인상의 밸류로 바꾸는 내주도로 바꾸는 그 연산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몽고메리 곱셈에서 R 스퀘어를 한번 모든 숫자에 곱을 해주면 원래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x에다가 R 스퀘어를 곱한 다음에 몽고메리 곱이라는 게 R의 인버스를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x에 r이 곱해진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걸 다시 원래 도메인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몽고메리 도메인 숫자의 1을 몽고메리 곱을 해주면 그냥 요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r의 인버스가 한 번 곱해지기 때문에 요게 캔슬 아웃돼서 그냥 원래 x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몽고메리는 이 도메인을 왔다 갔다 하는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멀티플리케이션에서는 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연속된 몽고메리 곱셈을 계속 써도 된다. 그러면 NTT에서 마찬가지로 한 번 변환을 해서 몽고메리 곱셈을 연속으로 하고 마지막 곱셈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연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일 텐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몽고메리와 바렛을 이제 여러 가지 응용에 따라 많이 활용이 되고 아마 PQC 알고리즘들의 많은 그런 실제 구현들은 바렛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실제 연속해서 쓰는 케이스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몽고메리보다는 바렛이 많이 선호가 됐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 하드웨어적인 구현 혹은 다른 구현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비교해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유리한지를 사실 판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뭐 몽고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바렛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이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안전성 분석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뭐 구체적인 이런 암호 연산이나 구현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강연을 통해서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암호 연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특히 뭐 격자 기반 PQC 뭐 이런 경우를 보면 뭐 NTT라든가 여러 가지 몽고메리라든가 이런 알고리즘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가 사실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관련된 결과들도 많이 이제 논문으로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이런 알고리즘이 더 향상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건지 여지가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그럴 이제 향상이 더 가능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 이게 사실 뭐 최근에 아마 뭐 체스라든가 이런 논문 보면 여전히 AES 임플리멘테이션 논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고 더 이상 뭐 더 할 게 없을 것 같은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이런 구현 최적화는 사실은 이제 계속 진행될 여지가 많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저도 몇 가지 이제 새로운 결과들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현 자체에서의 어쨌든 고속 구현에 대한 것들, 특히 요새는 어떤 저사양 디바이스가 또 많이 관심이 있었고 예전에는 공개키 암호는 사실 저사양에서 잘 못 돌리니까 좀 다른 방법을 많이 찾거나 하드웨어에 집착하거나 이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PQC들은 사실 저사양 디바이스에 동작 가능한 어떤 그런 알고리즘들이 사실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효율화시키고 경량화시키는 연구들은 여전히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려 주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부채널 이슈들에 대해서는 아직 리스트 표준화 과정에서도 그렇고 물론 논문들이 지금 올해 체스 논문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이제 관련된 이슈들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 부채널 이슈들은 사실 끝나는 이슈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채널의 안전성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안전하게 구현하되 그걸 더 효율화할 수 있는 연구는 또 뭐가 있겠냐.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은 사실 여전히 아직
아직 저희가 연구하지 못한 주제들이 이제 아직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었는데 두 예. 번째 질문에까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듣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나 연구자들한테 PQC 구현 관련해서 이제 할 만한 도전 과제들이 이제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질문에 답을 미리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예,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